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로고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단순한 상표를 넘어 지난 40년 가까이 전 세계 스포츠 산업, 아니, 대중문화 그 자체를 지배해온 승리의 상징, 바로 나이키의 수시인데요. 그런데 이 영원할 것만 같던 거대한 제국이 지금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2021년 179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주가는 최근 42달러대까지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무려 76%가 증발해 버린 거죠.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셈인데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경제적 혜자를 구축했던 나이키. 도대체 무엇이 이 거인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나이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31일 나이키가 2026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 12억 8천만 달러. 여기까지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문제는 속이었는데요.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5%나 급감한 5억 2천만 달러에 그쳤죠.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 가이던스, 즉 미래 전망에서 터져나왔는데요. 나이키의 최고 재무 책임자 매슈 프렌드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다음 분기 전체 매출은 2에서 4% 감소할 것이고 특히 핵심 요충지인 중국 시장 매출은 무려 20%나 줄어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월가가 당초 예상했던 1.9%의 성장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야말로 어닝 쇼크성 발언이 나온 건데요. 이런 발언 직후 결과는 참담했죠. 다음날 뉴욕 증시에서 나이키 주가가 장중 15.5%나 폭락하며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죠. 오죽하면 나이키를 살리러 등판한 엘리엇 힐 최고 경영자가 사내 회의에서 나이키는 이 사업을 고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도 이제 지쳤다라고 토론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죠. 반면에 나이키가 이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아디다스를 비롯한 경쟁 브랜드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같은 시기 중국의 안타스포츠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13.3%나 증가한 800억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약 17조 5천억 원을 찍었고 중국 내 점유율도 21.8%로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모두 제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죠. 세계 스포츠웨어 시장의 권력 이동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안타라는 기업은 도대체 무슨 기업이고 어디서 튀어나왔길래 나이키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맥락을 보려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안타를 비롯한 중국 스포츠 기업들은 올림픽 특수를 노리듯 생산량을 미친 듯이 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끔찍한 재고 폭탄으로 돌아왔죠.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안타는 600개가 넘는 매장을 줄줄이 닫아야 했어요. 이때 안타 창업자인 딩스종 회장이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해요. 이게 계란을 한 방울에 담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단일 브랜드만으로는 수요 예측에 실패하는 순간 회사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꺼내든 전략이 바로 멀티 브랜드 사냥인데요. 한국의 코오롱 스포츠를 비롯해서 일본의 데상트, 이탈리아의 휠라 등 중국 사업권을 계속 확보해 나가더니 2018년에는 결정적 한 방을 날리죠. 바로 핀란드의 아머 스포츠를 통째로 인수해버린 건데요. 요즘 패션계 최상위 포식자로 불리는 아크테릭스와 러닝화의 신흥 강자로 불리는 살로몬이 여기 소속들이죠. 올해 초엔 독일의 푸마 지분 29%까지 사들이며 그야말로 무섭게 멀티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안타는 이미 쌈마대 싣는 중국 내수용 브랜드를 넘어 프리미엄 포트폴리오로 중무장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아디다스를 비롯한 기존 경쟁사는 물론 안타처럼 무섭게 성장하는 신규 기업들이 계속 커나가는 동안 나이키는 연이은 패착을 두기 시작해요. 먼저 첫 번째 패착은 2017년부터 밀어붙인 D2C, 일명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나이키는 콧대 높게 당시에 이런 선언을 했어요. 이제는 아마존이나 멀티숍에는 우리 물건을 깔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우리 자사몰이랑 직영점에만 우리 제품을 팔 테니 사고 싶으면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이죠.
유통 마진을 아끼고 고객 데이터 센터를 싹쓸이해서 브랜드의 공고력과 디자인, 기능,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한 거죠. 나이키는 실제로 이런 전략으로 도매 비중을 기존 85%에서 2022년 58%까지 끌어내렸죠. 하지만 이게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나이키가 백화점과 편집숍 진열대에서 방을 빼버리자 분노한 도매상들은 그 명당 자리에 호카나 온너니, 뉴발란스 같은 다른 경쟁 브랜드를 꽂아버린 거죠.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갔을 때 나이키는 보이지 않고 이게 경쟁사 신발만 눈에 띄게 돼버린 건데요. 나이키 스스로 막강한 유통망이라는 핏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는 사이 나이키의 아성에 눌려 매대 한 켠을 차지하던 경쟁자들에겐 엄청난 성장판을 열어준 셈이 된 거죠. 게다가 나이키의 연이은 실책으로 인해 최대 라이벌로 불리는 아디다스는 지금 나이키와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아디다스 역시 한때 최고 시장으로 불리던 중국에서 판매 부진의 늪에 빠져 허덕이던 상황이었죠. 여기서 아디다스는 나이키와는 조금 다른 결단을 내려요. 중국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현지 디자인팀의 제품 비중을 10%에서 단숨에 60%까지 확 끌어올린 거죠. 중국의 고유 문화와 명절 코드를 제품에 듬뿍 담아낸 설날 컬렉션이 대표적인데요. 이 철저한 현지화 덕분에 아디다스는 10분기 연속 성장이라는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죠. 반면 나이키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새로운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인 대신 가장 쉽고 익숙한 길을 택했는데요. 이미 성공했던 에어포스나 조던 모델을 가져다가 색상이나 패턴만 조금씩 바꾸는 이른바 색깔 놀이를 반복했죠. 혁신 대신 과거의 성공을 답습한 이 안일함이 결국 중국 시장의 냉혹한 평가로 이어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나이키가 이런 연이은 패착과 답습을 통해 답답한 경영을 하고 있을 때 시장 상황은 그야말로 나이키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는데요. 이제 스포츠 시장은 특정 취향과 분야를 현미경처럼 깊게 파고드는 이른바 신흥 강자들, 니치 브랜드들의 반란이 대표적이죠. 그 예가 바로 러닝화 시장인데요. 원래 나이키가 60%대로 꽉 쥐고 있던 이 시장 점유율은 최근 40%대까지 속절없이 밀려나고 있어요. 그 러닝화 시장의 파일을 누가 다 갉아먹고 있냐? 바로 호카나 온 같은 브랜드인데요. 호카는 무릎을 보호하는 특유의 두툼한 미드솔을 앞세워 장거리 러너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있죠. 스위스의 브랜드인 온은 구름이를 걷는 듯한 독특한 아웃솔 기술로 중국의 중산층 사이에서 자신의 안목과 경제력을 증명하는 일명 지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어디 그뿐일까요? 요가복의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은 단순한 운동복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의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소비자의 니즈는 날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압도적인 기능이나 힙한 브랜딩을 원하고 있는데 나이키는 혁신 없는 디자인으로 올드한 이미지를 자초했고 여기에 시장 흐름을 역행하는 무리한 D2C 전략까지 고집하면서 스스로 소비자의 단절까지 초래하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만 거죠. 결국 나이키는 여러 나라에서 점점 예전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했고 특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 매출이 팬데믹 특수 정점이었던 2021년 18.6%에 달했는데 2022년에는 16%, 2023년에는 14%까지 떨어지더니 아직도 그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액으로 치면 83억 달러에서 65억 달러 수준으로 5년간 단일 시장에서만 무려 20% 넘게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이를 통해 나이키는 무려 6분기 연속 매출 감소라는 성적표까지 받는 듯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나이키의 몰락을 두고 이렇게 지적했죠. 현재 문제는 나이키가 프리미엄 가격을 받으면서 왜 그 돈을 내야 하는지를 고객들에게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며 지적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이키의 위기가 스스로 자초한 패착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꼭 나이키뿐만 아니라 지정학과 글로벌 공급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나비 효과가 숨어 있어요. 올해 3월 불거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그 위기의 도화선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중동 전쟁이 나이키 운동화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아시아 석유화 공급망에 있어요.
나이키 운동화와 스포츠 의류의 핵심 소재는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예요. 이 섬유를 석유에서 뽑아낸 원료가 파라자일렌인데요.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바로 아시아에 집중돼 있죠. 자, 점과 점을 연결해 볼까요? 중동의 전운이 감돌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죠. 당연히 원유 가격이 오르고 수급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여파로 아시아의 파라자일렌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로 폭등을 해버려요. 결국 원가 경쟁력을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의 생산 공장을 몰아든 나이키로서는 인건비에다가 원재료까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키가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인 위기를 넘어 D2C 전략의 자충수와 혁신의 정책, 그리고 중국 현지화의 실패, 나아가 지정학과 원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이 그야말로 한꺼번에 터진 완벽한 복합 위기죠.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진짜 교훈은 두 가지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리 튼튼한 경제적 혜자를 가진 1등 브랜드라도 소비자 만나는 유통의 접점을 무시하거나 혁신을 멈추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 이제 소비자들은 국산이냐 외산이냐 혹은 과거에 얼마나 위대했느냐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어떤 기능과 문화적 가치를 납득할 만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느냐가 그야말로 브랜드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지금의 나이키를 매력적인 역발상 투자의 기회로 보시나요? 아니면 피해야 할 구조적 하락장 기업으로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리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